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 이런 ETF가 있어요. 과거 1년 수익률로 한 3.5%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5등급 상품인 채권을 보면은 1년 수익률이 지금 6.6%니까 예금을 대체하기에 매우 훌륭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달에 저위험 영상은 5등급이랑 6등급 영상을 통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눠서 이제 상품 설명하는 것보다 이번 달에는 공부할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리뷰하는 걸 보셨으면 흐름을 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6등급 저위험 상품은 예금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특판 한다고 막 조건 만족하려고 첫 거래여가지고 카드 가입해야 되고 보험 가입해야 돼 이런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축은행 망한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예금자 보호는 없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 5등급 상품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에서 한 3% 정도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등급이랑 5등급이랑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6등급의 손실폭이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5등급은 그거보다 좀 이제 플러스도 높고 마이너스도 높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냥 예금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늘 비유 드리는 것처럼 이불 속에서 그냥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을 감당을 해야 돼요. 위험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불 속에만 있어야 돼요. 나오는 순간 교통사고 날 수도 있지, 저기서 화분 떨어질 수도 있지, 이 리스크는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냐, 아니면 그냥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200km씩 밟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여튼 이런 맥락에서 예금 바로 다음 단계로 설명드려요. 매월 리뷰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신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세 가지인데, 예금을 뛰어넘을 때 필요한 경제 이야기, 두 번째는 상품 리스트업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다 글로 써 있어요.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주 안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금 뛰어넘을 때 필요한 경제 이야기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분기마다 이거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PDF 봐라 하면은 절대 안 보겠죠. 안 본다기보다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이제 흐름을 알아야지 6등급을 선택할지 5등급을 선택할지, 손절을 할지 더 모아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연습이 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지, 투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로 실력을 높일 수 있어서 이번 달에는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머니한테 설명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금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5월 30일 기준으로 시장금리도 크게 하락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영상 찍는 시점은 6월 1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 보는 시점에 시장금리, 국고채 3년물 이런 거 보면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또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시장금리는 올랐다 하면은 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6등급에 투자하는 아주 안전한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점차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예금이 1년 전, 2년 전에는 4%짜리도 있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검색해보면 2%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6등급 상품들도 예금처럼 쭉 이렇게 나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5등급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셨을 거고, 시장금리가 올랐다 하면은 수익률이 나빠지셨을 거예요. 금리랑 수익률이랑 반대로 가거든요. 지난달에 만약에 리뷰한 영상을 보고 종합채권이나 이런 5등급 상품에 투자했으면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등급에 해당하는 ETF 투자했는데 지금 손실 중이다,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폭이 크진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진짜 막 재수 없었다 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경제 성장률도 예상하는 게 1% 성장을 못해요. 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차차 낮추면서 내수를 이제 활성화시키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건 정책금리라고 하기도 해요. 한국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근데 내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들, 이런 걸 내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가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는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국내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유식한 말로 확장 재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을 풀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용돈을 많이 주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도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폭등해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뭐가 안 좋냐면 미국처럼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조달하는 돈이 이런 게 비용들이 많이 든다, 이런 리스크가 생겨요.
정부에서는 수입이 들어와야지 확장 재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입이 늘어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 수입이 일반적으로 늘어야 돼요. 세금 수입이 있어야지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채를 찍어내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이 채권을 사면은 이 안쪽에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을 10% 더 올린다.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아주 난리나요. 아주 난리나. 세금 때문에 정권 바뀌고 막 폭동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런 돈 푸는 정책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전에도 돈을 많이 좀 써야 된다, 추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찾아볼 거는 수출도 줄어들 것 같아요.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고, 기업이 어려우면은 내일 세금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용한 걸 보면은 수출 같은 경우에 뭐 상호 관세 유예, 미중 관세 협상 등으로 요즘에 뭐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됐는데 여전히 관세율도 높고 이래가지고 점점 안 좋아질 거다,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세금을 뭐 늘리거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두 번째 방향이 뭐라고 했죠?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 있던 게 10개가 됐어요. 공급이 많아졌어요.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채권이 별로야,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채권을 팔려고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팔아야겠죠. 저렴하게 판다는 얘기가 이 금리를 더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짜리 채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안 사고 싶잖아요. 예금 들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5%짜리 채권이다 하면은 5% 채권이면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어볼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풀려고 해요.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해요. 세금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금 늘리기 쉽지 않으면은 국가에 채권을 많이 발행해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발행해서 많이 팔려고 하면은 싸게 팔아야 되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를 높여야 돼요.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지금? 갑자기 무슨 경제학 원론에 나올 것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죠? 천천히 한번 보세요. 천천히. 여러분들 지금 자산이 제가 예전 영상에 얘기했듯이 1%만 달라져도 억 단위로 달라져요. 30년 50년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영상 보는 거 쉽지 않더라도 한 두 번 세 번 한번 보세요. 검색도 해보시고 GPT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정리까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볼 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 논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생각도 논리적이고 이 생각도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돈을 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면은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늘어날 거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 수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 수입을 안 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수출했을 때 경쟁자가 사라진 거니까 수출을 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산업이나 그 회사마다 다를 거니까 뭐 섣부르게 이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냥 취업이 안 된 상태로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취업이 안 되면은 막 지원금도 나와야 되죠. 세금도 안 내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실업률이 생각보다 막 엄청 높아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사람들 고용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정권에서 돈 풀기 정책을 해가지고 이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은 어차피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하니까 국가에서 채권을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발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정상화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건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 뭐 경제 이런 게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좀 어려운 얘기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물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금리랑 물가. 금리 생각을 좀 해봤으니까 물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금리를 올려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반대로 물가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물건을 안 사서 물건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한테 소비 좀 하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쭉 금리가 내려왔어요. 기준금리가 6%대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이제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보통은 관세가 한 15% 정도가 이제 평균일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입장에서 낙관적일 때는 관세가 한 10% 선으로 이제 낮아질 것 같고, 비관적일 때는 관세가 20%는 넘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시나리오였어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5년이니까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물가가 한 1.9% 정도 상승할 것 같고, 비관적일 때는 1.6% 정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물가가 2%가 넘으면은 물가가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인플레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반대로 이제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관세가 막 20% 30% 이렇게 부과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하기가 좀 힘들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요소들이 있으니까, 확률로 따지자면.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랑 정치랑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연관이 되는 지점은 정부에서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랑 외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된다, 금리 상승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가 외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건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영상 찍는 시점에 G7 이런 데도 갔다 온다고 하고, 몇 달 안에 아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랑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뭐 정상회담을 하든 아니면 외교부에서 뭐 어떻게 하든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을 이제 중간중간 덧붙여서 금리 얘기했고 물가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저보다 전문적이고 이제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되는 건지, 실제 내 자산, 상품들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보자면은, 상품 리스트나 이거는 카페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동안 계속 얘기드리지만 주의사항 1번입니다. 장외채권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장외채권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목적이 아니면 장외채권을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6등급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이런 ETF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딱 봐도 시장금리가 어떻든 기준금리가 어떻든 그냥 큰 변화가 없죠. 그냥 줄줄줄줄 올라오고 있잖아요. 과거 1년 수익률로 한 3.5%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을 대체하기에 매우 훌륭했어요. 5등급 상품인 채권을 보면은 종합채권 얘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1개월 동안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0.6% 정도가 됐어요. 1년 수익률이 지금 6.6%니까. 최근에 보면은 한 달 동안 5월 한 중순 말쯤부터 쭉 이제 떨어졌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권이 지금 정해졌고 어떻게 돈 쓸지가 나왔어요. 돈 엄청 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금리랑 가격이랑 반대 관계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상품을 한번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까 6등급 상품을 한 게 낫겠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5등급 상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아니면 새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행동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뉴스 검색해보시고 촬영하는 시점이랑 여러분이 지금 보는 시점이랑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니까 완벽하게 이게 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6등급인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5등급 상품은 손절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려면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적이지가 않다, 오히려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손절을 하거나 6등급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생각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푸는 것도 많이 푸는 거고, 수입이 이제 늘어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채권을 너무 많이 찍어낸다, 그래가지고 시장금리를 이제 오히려 올려버릴 수가 있다, 조심하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고 기업들이 막 수출을 한다거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못 내고 물가가 안정적이거나 물가가 좀 오르거나 이런 상황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6등급 저위험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등급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관점은 5등급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가 확대될 거다, 확장 재정을 해가지고 수출도 좀 회복이 돼가지고 채권 발행량을 줄일 수 있다, 채권이 뭐 그렇게 막 엄청 막 발행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고 물가 상승이 낮아져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내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시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투자자들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감내하고 뭐 한 중기적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는 수익률을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5등급이 괜찮겠죠. 이런 생각으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쭉 보셨으면 외교, 우리나라 뭐 경제 상황, 기업들 상황, 실업률, 물가, 기준금리,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귀찮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머니한테 얘기 드린다고 하면 기준금리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 포커스를 맞추고 뭐 물가나 외교나 이런 것들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생각하고 기준금리는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채권 투자했을 때 좀 유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금만 하고 왔잖아요. 예금도 1년 만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금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저위험 상품들 투자할 때도 1, 2년 정도 기다린다는 관점에서는 기준금리 방향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다음 달 저위험 상품 리뷰할 때 설명을 또 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